여러분 너무 반가워요. 제가 이렇게 여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가면 되게 기분이 업돼요. 그래서 오늘도 되게 반갑고요. 아까 교수님 뭐 오늘 날씨도 되게 좋고 이렇다고 했는데 날씨도 좋은 여름에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뉴스페이스 시대의 지구 관측이라는 주제고요. 소제목을 좀 달아봤어요. 여러분들 요즘에 우주 뜨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좀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우주 개발 막 얘기를 하는데 우주 개발이 도대체 왜 하는 거지? 그게 나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냥 뭐 과학하는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아까 총장님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공대 많이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공대 그러면 되게 딱딱하고 우주 그러면 더 딱딱하고 막 이럴 텐데 그렇지 않은 분야도 있다라는 얘기를 여러분한테 해드리고 싶고요.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40분 정도 되는 50분이요? 네, 제가 여러분하고 나중에 저한테 중간중간에 질문하셔도 좋고요. 저 혼자 떠드는 것보다 중간중간에 질문해 주셔도 좋고, 제가 요거 얘기하고 나서 여러분하고 뭔가 이렇게 좀 질의응답 같은 걸 좀 받고 싶어서 좀 빨리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만약에 안 될 수도 있어가지고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있고요. 국가위성정보활용지원센터라는 곳에 있고, 네,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활동하고 있는 거 있고, 지금 교수님 얘기해 주신 거 뭐 윗셋 얘기하셨는데, 저는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라는 곳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과학하시는 분들이 초반에 그게 지금은 많이 낮았지만 그렇지 않을 때 만들어서 이런 강의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고, 저희도 여학생들이 공대, 이공계로 많이 진학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셨어요? 언제였는지 아세요, 날짜? 기억나요? 6월이거든요. 6월 21일. 그러니까 아직 한 달이 채 못 된. 직접 봤어요? 실시간으로? 못 봤어요. 여러분들 공부하느라고 못 봤구나. 아니면 뉴스에 봤어요? 자, 이거 하고 나서 지금 우리가 누리호 우리 힘으로 우리나라의 자력으로 이제 뭐 위성을 발사할 수 있는 세계 7번째 나라가 되었다라고 해서 뉴스나 언론에서 어마어마하게 홍보들을 해주셨어요. 자, 여러분 그럼 이 누리호를 발사한 게 왜 그렇게 축하하고 온 국민이 기대를 해야 되는 일일까요? 누리호가 발사를 했어요. 이게 여러분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 것 같으세요? 누리호 이거 뭐 하는 거죠? 에? 괜찮아요. 편하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누리호가 발사된 거 가지고 우리 뭘 할 수 있을까요? 안 들려요? 아직 분위기가, 아이고. 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주여행 가능할 것 같아요? 안 가능할 것 같아요. 왜요? 비싸잖아요. 그쵸? 아직은 좀 비싸요. 네. 근데 저 어렸을 때요. 제가 초등학교 다니고 이럴 때 저는 비행기를 내가 정말 나중에 어른이 되면 비행기를 타볼 수 있을까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비행기 타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닌 것처럼 돼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물론 비싸요. 우주에 가는 거, 우주선, 그러니까 누리호는 교통수단이거든요. 우리가 우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어디 갈 때 자동차 타는 것처럼 우주로 나가는 교통수단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우주선에다가 뭐 사람이 탈 수 있는 우주선을 실어가지고 가면 할 수 있어요. 궤도에 가죠. 근데 지금은 그냥 그 궤도에 가서 무중력 체험해보고 이렇게 오는데 몇 억씩 드니까 물론 비싸기는 한데, 기술이 점점 발전하고 그러다 보면 저는 여러분들 우주여행 당연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누리호를 개발하는 건 우주여행을 가기 위해서 누리호를 개발한 걸까요? 나라에서 전 국민을 우주여행을 시켜주려고 누리호를 개발을 하진 않았겠죠. 왜 했을까요? 누리호.
누리호 뭐 하는 거예요? 뭘 할 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보여드릴게요. 우리나라는 이 우주 개발이라는 건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일이에요. 예산이 많이 들고, 그다음에 모든 기술이 이렇게 집약되어 있는 분야이기도 해서, 그러니까 기초 기술부터 응용 기술 이런 것들이 다 되어져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연구 기간도 많이 걸리고, 그다음에 이 지금 누리호는요. 제가 교통수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주로 가는 교통수단인데 이걸 평화적으로 쓰면 우리가 뭐 우주 여행도 할 수 있고 인공위성을 발사하기도 하고 하지만 다 잘못된, 약간 국방이나 이렇게 잘못 쓰게 되면 무기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런 기술을 가지는 거는 특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좀 제약이 좀 많아요. 그런 연구를 하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되게 네, 주목을 좀 받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우주 개발을 하는 건 국가 차원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개발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우주개발진흥계획에 보면 우주개발의 목표는 이게 물론 이제 또 한 올해까지가 22년이니까 이제 앞으로는 뭔가 좀 더 도전적인 게 되겠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우주개발을 하는 건 도전적이고 신뢰성 있는 우주개발로 국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고 했어요. 목적이요. 우리가 그냥 과학하는 기술을 갖겠다는 게 아니라 국민의 안전, 그 다음에 삶의 질 향상에 기여를 하겠대요.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까요? 기후 예측. 그쵸? 또, 그 누리호 같은 로켓이 하는 거는요, 인공위성을 실어 나르는 거예요, 우주로. 그때 쓰이는 거거든요. 실어서, 뭐, 페어링 분리되고 위성하고, 이번에는 이제 위성도 실어서 올라갔는데 그 위성도 제 궤도에 잘 올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우주에 가서 위성을 제 궤도에 잘 올려놓는 역할을 하는 게 로켓이고 그 역할이 누리호고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인공위성과 관련된 서비스가 되게 많아요. 생활 속에서. 여러분 아는 거 뭐 있어요? GPS. 그쵸? 내비게이션, 길찾기. 또 뭐예요? 방송, 통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지구 관측이라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기상위성 여러분들 알죠? 날씨 같은 거 보면 구름의 이동 모습 같은 거 보여주는 거 보이고 할 텐데 그런 것처럼 일단 지구 궤도를 돌면서 지구의 어떤 사진을 찍어서 그 사진이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사진이 되기도 하지만 뭐 그 기상위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대기의 이런 성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미지화해서 데이터를 얻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도대체 뭘 할 수 있는지 이런 얘기를 할 거고요. 제가 이제 전공한 분야가 이제 원격 탐사라고 하는 건데 그냥 말 그대로예요. 여러분들 탐사라는 건 어디에 가가지고 그 지역을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원격이라고 붙었으니까 직접 가지 않고 뭔가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지구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는 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 어때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징그러워요? 날씨가 어떨 것 같아요? 날씨가 추울 것 같지 않아요? 자, 이게 어디냐면요. 그 러시아에 있는 여기 있구나. 자, 우리나라가 여기 있고요. 러시아고요. 여기 지금 북극해 쪽에 가까운 여기에 있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 강이 하나 이렇게 보이는데 이 강이 레나 강이고 세계에서 한 10번째 정도로 되게 큰 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세계 지도에서 이렇게 강의 이렇게 형태가 보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유입량이 많은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쪽, 그러니까 육지에서 바닷가로 들어가는 유입되는 물의 양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 바다보다 염도가 많이 떨어진대요. 그래서 왜 보통 강 하구에는 삼각추가 발달을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이 레나강 하구 쪽에 삼각주가 발달한 모습이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건 겨울에 촬영된 모습인데, 여기는 지금 기후대로 보면 툰드라 기후대잖아요. 굉장히 추운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대부분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거의 이렇게 꽁꽁 얼어있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진은 어때요? 예쁘지 않아요? 그림처럼 예쁘지 않아요? 여기도 아무리 이제 추운 북극 지역이고 하더라도 봄이 되고 여름이 되면 기온이 살짝 올라요. 기온이 오르면 얼었던 땅이 조금은 녹잖아요. 땅이 조금은 녹고 나면 거기에 이제 자라는 식물들이 생겨요. 그렇다고 해서 식물이 막 이렇게 아주 나무처럼 깊이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이러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 영구동토라고 해서 대부분의 땅은 얼어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내내 얼어 있는 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식물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고 이럴 정도까지는 안 되고, 굉장히 그러니까 풀 같은 거, 이끼류 같은 거, 요런 거, 초본류가 주로 자라는데, 여기도 지금 이 지역도 예전부터 그러니까 해수면이 상승하고 하강하고 하는 것들을 오랫동안 하면서 지역이 굉장히 복잡하게 발달을 해왔고, 그래서 요 지역에 보여지는 건데요. 요거는 우리 눈으로 보면 이렇게 사실 안 보여요. 근데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을 때 빛의 파장, 우리는 눈으로 RGB라는 어떤 빛의 삼원색을 중심으로 해서 가시광 영역만 우리는 인지를 하잖아요. 근데 영상에서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열로 느끼는 부분도 이미지를 얻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건 되게 약간 조금 다른 느낌의 이미지가 얻어지기는 하는데, 보시면 여기가 이제 강줄기고요. 여기 지금 보라색으로 좀 보이는 부분들은 아마 고온 흙 같은 것들이 쌓여져서 이제 만들어진 부분들이고, 이렇게 초록색 계열로 보이는 것들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풀들이 자라는 지역인데, 그 풀들이 이제 어떤 풀들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좀 색깔들이 조금 달라요. 우리도 왜 바깥에 여러분들 보시면 똑같은 나무여도 나무 색들이 좀 다르기도 하고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는데, 이 사진을 조금 더 가까이 들어가서 한번 좀 찍어봤어요. 이건 우리나라도 지구관측 위성이라고 해서 굉장히 자세한 사진을 찍는 그 위성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찍었더니 여기 지금 일부 지역을 확대한 거죠. 그랬더니 땅의 형태가 되게 독특해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갈라진 것들이 좀 보여요. 그래서 이게 뭘까? 이거 도대체 어떻게, 왜 땅에서 이런 것들이 생긴 걸까 하고 좀 봤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보면 이렇게 검은색으로 보이는 이렇게 둥글둥글한 것들이 이제 호수예요. 근데 여기에 호수는 비가 많이 와서 생기는 호수가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구동토니까 땅이 이렇게 얼어 있다가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온도가 살짝 올라가면 약간 녹고, 그 녹으면, 얼었던 땅이 녹으면 이렇게 축축하게 물이 생기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계속 오랫동안 되면서 이제 호수가 생기는 건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나타나는 거를 융해호라고 하고, 이렇게 약간 뭔가 패턴이 이렇게 다각 구조로 만들어진, 이렇게 각졌잖아요. 그래서 각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를 다각 구조토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생기는지를 보면 되게 재밌어요. 자, 보세요. 여기는 땅이 그냥 항상 얼어있는 영구 동토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고 이 땅이 그냥 완전히 평평하진 않을 거잖아요. 땅이 약간 울퉁불퉁한 이렇게 굴곡이 있을 텐데, 여름이 돼서 땅이 녹으면 그 녹았던 물이 이 틈새 사이로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틈새 사이로 들어가고, 날이 추워져서 얼면 어떻게 되죠? 물이 얼면 부피가 커지죠. 부피가 커지면서 이 땅을 본인이 갖고 있는 그 틈을 더 벌려버려요. 벌리니까 이 위에 땅이 약간 솟아오르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이게 그 다음 여름이 되면 여기가 더 커졌으니까, 이 틈이 더 커졌으니까 이 안으로 더 많은 물들이 들어갈 거고, 그렇게 돼서 겨울이 되면 여기가 더 이렇게 솟아나고, 그렇게 돼서 만들어진 게 아까 그 다각 구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산등성이처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사이에 이렇게 그 움푹 패인 것 같은 부분들이 생기면서 여기에 이제 또 물이 고이고 되는 거고요.
요렇게 틈새 사이로 들어가는 요런 물들이 얼어가지고 만들어진 그 구조를 얼음쐐기라고 해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가지고 보면 인공위성은 지구 주변을 주기적으로 돌잖아요. 그래서 이 지역을 계속 찍을 수 있어요, 사진을. 일주일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에 한 번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사진을 계속 찍어서 보면 이런 지역들의 면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러니까 위성 사진이 우리가 일반 사진하고 다른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위치 정보를 가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사진이 찍어지는 위치가 계속 쌓이니까 그러면 여기 호수나 이런 것들이 면적이 점점 넓어졌다. 여기에 이런 다각 구조나 이런 것들이 좀 더 많아졌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기후 변화의 증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위치가 도저히 사람이 거기서 뭐 도시를 만들고 살 수 있는 이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접근이 없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뭔가 자연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건 기후 변화, 지구 온난화에 의한 영향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뭐 기후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어떤 증거 자료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점점 지구 온난화가 되면서 영구 동토가 사라진다. 영구 동토가 얼어 있어야 되는 땅이 이제 온도가 자꾸 올라가니까 점점 녹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구 동토가 녹았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땅이 자꾸 녹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할 때 괜찮아요. 그냥 편하게 얘기해도 돼요. 영구 동토가 녹았을 때 얼어있던 땅이 녹으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왜 이렇게 소금소금 얘기하면 저한테 안 들려요? 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앞에 있는 친구? 네. 모르겠어요. 제가 힌트를 하나 줄게요. 다 나와버렸네. 우리도 냉동실에 뭐 이렇게 넣어놓으면 걔가 그냥 그대로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예전에 뭐라고 해야 되죠? 뭐 공룡이 살았고 막 이런 것들처럼 예전에 식물들이 살았거나 이런 것들 이제 지각 운동에 의해서 땅 속으로 묻혀진 것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썩지 않은 상태로 그냥 그대로 얼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그런 탄소로 만들어진 뭐 식물도 그렇고 동물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땅 속에 그렇게 있다가 이게 땅이 점점 녹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뭐 메탄이라든지 탄소라든지 이런 가스들이 대기 중으로 방출이 돼요. 그런데 지구 온난화의 가장 큰 원인이 뭐 이산화탄소, 탄소, 메탄 이런 것들이다 보니까 온실효과가 가중이 되고, 그러면 지구 온난화가 점점 더 가속화될 거고, 그러다 보면 기온도 점점, 그러니까 이상기후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생길 거고, 이상기후가 점점 생기면 여름에 점점 가물어지고 갑자기 비 올 때는 홍수 피해 증가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요건 이제 뭐 그 자연재해 뭐 이런 거랑 관련이 된다면, 이게 예전에 지각운동에 의해서 예전에 살던 동식물들이 그냥 이 땅속에 매장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땅이 녹아버렸으니까 얼었던 땅이 흐르면서 진짜 예전에 살았던 정말 멸종돼서 이제는 살지 않는 그런 동물들의 사체가 발견이 돼요. 동물들의 사체가 발견되면 뭐가 문제일까요? 바이러스. 그 동물이 뭐 건강했는지 어쨌는지 우리는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지금 3년째 지금 계속 못 벗고 있고, 지금 뭐가 좀 끝날까 싶으면 또 변이가 돌고 막 이러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이렇게 어렵게 하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그것도 지금 문제예요. 지금 이제 코로나나 이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얼어있던 영구 동토에서 나오는 그런 동식물들의 사체들이 발견이 되고, 오래전에 살았던, 그러면 이제 정말 거기서 나오는 어떤 바이러스의 질병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이제 그 러시아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생화학전 뭐 이런 거를 하면서 그런 뭐 탄저균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었던 게 있는데, 그거를 예전에 그냥 땅속에 많이 묻어놨었대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자꾸 이제 나오게 되면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것처럼 이렇게 바이러스가 자꾸 돌고 이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한 면역 체계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 체계가 교란이 자꾸 돼요. 그러면 정말 이상한 전염병들이 계속 돌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정말 바이러스와 함께 살아야 되는 게 될 텐데 이제 점점 그러면 어려워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 실제 사건인데요. 뭐 같아요? 무언가의 머리예요. 무슨 동물일까요? 네? 오리? 거북이? 늑대? 돼지? 타조? 곰이에요, 곰. 이 기사가요, 2020년에 나왔어요. 여러분이 이거 찾아보면 찾아낼 수 있어요. 녹아내린 영국, 그러니까 동토에서 멸종되었던 동물곰의 사체가 발견됐다라고 해서 났고요.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게 그 레나델타라고 해서 여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삼각주가 여기고요. 지금 동물곰이 발견된 게 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별로 멀지 않은 지역인데 여기에 그냥 술록을 치면서 이렇게 방목을 하는 그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여기에서 곰이 발견되는데 이 곰이 4만 년 전에 살았고 지금은 이제 멸종되었다고 알려진 건데 이 곰의 사체가 발견이 됐어요. 이런 일들이 정말로 있어요. 그래서 기후 변화, 이제는 기후 변화라고 안 하고 기후 위기라고 하는데 정말 좀 심각하죠. 심각하고 요거는 이제 국제난민감시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매년 발생하는 이재민 통계를 내요, 전 세계에. 그래서 보면 지금 여기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는 대부분 이렇게 자연재해, 뭐 홍수, 가뭄, 뭐 지진, 뭐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요. 지금 이 주황색으로 보이는, 붉은 톤으로 보이는 것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적인 갈등이라든지 내전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난민이 발생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보면 내전에 의해서 정치적인 뭐 갈등에 의해서 발생되는 거는 뭐 중동 지역이라든지 아프리카 일대라든지 어느 정도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요. 그 정치적인 상황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데 이 자연재해에 의한 거는 정말 전 세계에 퍼져 있고요. 규모도 여러분들이 그냥 그래프에서 눈으로 보는 것처럼 훨씬 더 커요. 근데 제가 이 자료를 거의 한 매년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요. 이 변화가 되게 빨라요. 2017년에만 하더라도 이 아프리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 그냥 내전 때문에 발생하는 난민이 많았지 자연재해로 인한 이재민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3년 사이에 굉장히 자연재해에 의한 퍼센테이지가 급격히 증가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는 기후 난민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큰 전 세계적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아까 아프리카 사례를 보여드렸는데 우리나라도 2020년에 홍수 크게 왔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해요? 우리나라 최장 장마라고 얘기하고 정말 뭐 침수되는 지역도 많았고 여기 군산은 모르겠어요. 군산은 괜찮았어요. 우리나라는 사실 전 세계적인 그 차원에서 보면 자연재해 취약국가는 아니에요. 막 이렇게 홍수가 온다고 해가지고 그게 오랫동안 뭐 침수 기간이 오래가고 막 이러지는 않거든요. 우리나라는 그 인프라나 이런 것들이 되게 잘 되어 있는 나라예요. 근데 아프리카라든지 뭐 동남아의 일부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기반 시설이 취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요. 뭐 태풍이나 뭐 사이클론 이런 것들이 한번 오면 이 여파가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보시면 지금 뭐 건물이나 이런 거에 물에 잠기는 것도 마찬가지고 물이 오랫동안 잠기지 않아서도 문제고 이렇게 되면 일단 전기를 쓸 수 없다는 것도 되게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 전기 안수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병원에 가도 이제 진료를 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가 되고 이런 것처럼 그래서 되게 많고 지금 요 지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위성 사진을 가지고 이런 지역을 촬영을 하게 되면 뭐 그러니까 재난재해가 나거나 이러면 영상을 더 많이 자주 촬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런 지역들을 도와주는 프로그램들도 있어서 사진을 촬영을 해서 이 침수 기간이 얼마만큼 오래 가는지, 침수 지역이 얼마나 많은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지도들을 만들어서 활용을 해요. 그런데 재난이 지나간 뒤에 이제 뭐 물리적으로 건물이 망가지고 뭐 이런 것도 문제인데 가장 더 큰 문제는 식수예요.
식수가 오염되는 게 문제예요. 요거 지금 제가 아까 모잠비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사이클론이 오고 사이클론이 2번 연달아 왔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직접적인 사망자가 한 200명 정도 됐어요. 한 200에서 300명 정도 됐다라고 이제 기사를 봤었고, 그런데 이게 한 몇 달 후가 되어져서 지금 뭐 건물 뭐 무너지고 이런 물리적인 피해도 크지만 지금 아까 봤죠. 물이 다 저렇게 차서 오랫동안 저렇게 심수가 되면요. 상하수도 뭐 이렇게 되게 물이 그냥 다 섞여버리기 때문에 뭐 화장실 이런 거에 물이 다 그냥 들어와서 그게 다 섞여서 그냥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 식수가 없고 깨끗한 물을 쓸 수 없고 이렇게 되면 콜레라 같은 것들이 돌아요. 그러면 그렇게 돼서 발생하는 사망자가 훨씬 많거든요. 이때 콜레라 환자가 한 8,000명 정도 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국민들이 거의 이렇게 되는 건 거고, 그다음에 이렇게 재난재해가 지나간 다음에 이렇게 사망자가 발생을 하게 되면 뭐 가족을 잃는 사람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그 사회적인 사회 경제적인 파장이 굉장히 오래 간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위성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요즘 예측도 하고 대응도 하고 이런 일들을 좀 하고 있고요. 여러분 누군지 알죠? 누군지 알죠? 어디에 갔어요? 유엔에 왜 갔죠? 가서 뭐 했어요? 연설했는데 무슨 연설했는지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네. 제가 기억하기로 이 작년 한 9월에 있던 유엔에 갔었고요. 유엔 총회에 갔다기보다는 그때 SDG 모멘트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SDG가 뭔지 알아요? SDG?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해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전 세계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상태로 지속 가능하게 가려면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과제가 있다라는 거를 17개 목표로 제정을 했고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같이 노력을 하자라는 얘기를 하고, 그때 이제 BTS가 갔던 거는 뭐 요것과 관련된 직접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젊은 여러분 세대죠. 여러분 세대는 기후 변화, 기후 위기 때문에도 미래가 굉장히 마냥 밝지만 않고 되게 걱정스러운 거고, 지금 특히 코로나를 겪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미래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걸로 되게 우울해할 수 있지만 그런 거 말고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나가자, 이런 연설을 했던 걸로 알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SDG 같은 것들, 지속 가능하게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금 세상은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잖아요. 뭐 인구가 증가하는 것도 문제고, 환경도 오염되고, 재난재해도 많이 나고, 기후 위기도 있고, 뭐 자원 문제도 감수하고 막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그냥 하나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문제들은 다 이렇게 얽혀 있어요. 그 다음에 유명한 경영학자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 피터 드러커라는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어떤 문제를 측정할 수 없다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보는 게 나를 평가만을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어느 과목의 어느 부분에서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측정을 해야 내가 이쪽 분야에 내가 잘하지 못하는 내가 조금 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공부를 더 많이 해야겠다, 이런 것처럼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분석을 하고 그래야만 해결책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각 주제 분야별로 필요한 어떤 데이터들이 되게 많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인공위성 데이터로 얻어서 활용을 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 개발이 우리 삶으로 들어오는 건 여러분들이 뭐 GPS, 뭐 내비게이션 이런 정보를 쓰는 것도 있지만, 뭐 재난재해 대응이라든지 뭐 아니면 이렇게 뭐 지속 가능한 뭐 도시가 될 수도 있고 지속 가능한 경제가 될 수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하는데도 기초 자료가 되는 거라는 게 있고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 어쨌거나 이제 고등학생들이고 이제 앞으로 진로 이런 것들도 고민 많이 할 텐데, 그거랑 관련돼서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일을 하는 인공위성이 있는데 인공위성이 얼마나 많을까요? 대략 엄청 얼마나 많을까요? 대략 전 세계. 100만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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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만 명?
전 세계에. 100대? 1000대? 대충 찍어봐요.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나라도 지금 한 8대? 10대? 이 정도 돼요. 만 개? 150? 182? 우리나라만 말고요. 전 세계. 8천? 2,400? 네, 그 사이는 없어요. 1000대? 생각보다 많아요. 이게 작년 말 기준이고요. 한 5,000대 정도 돼요. 요거는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거. 그냥 이렇게 우리가 위성을 발사했는데 뭐 통신이 안 되고 이런 거 말고 실제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만 한 5,000대 정도 되고요. 근데 이게 제가 통계를 2020년 1년 사이에 한 1,500대가 늘었어요.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대부분 이제 위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이제 미국이 아무래도 제일 많은데 그 얘기를 주로 할 건 아니어가지고 위성이 이렇게 많다는 거고. 그럼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많아질 수 있을까요? 위성이 한 5,000대 정도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잖아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누군지 알아요? 누군지 알아요? 일론 머스크 여러분은 뭘로 알아요? 테슬라? 전기차? 맞아요. 테슬라 전기차도 있는데 스페이스 X라고 하는 우주 회사도 가지고 있어요. 이 스페이스 X가 뭘로 유명하죠? 응? 뭐 얘기한 것 같은데? 화성? 맞아요. 화성도 간다고 했어.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도 간다고요. 그 얘기 제가 뒤에 할 거예요. 스페이스 X가 뭘 한다고 했냐면 재활용 로켓을 실현을 했어요. 뭐냐면 우리나라 누리호는요. 발사하는 것까지는 성공을 했지만 다시 돌아오는 건 우리는 아직 그 기술은 없어요. 근데 저 로켓을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한 몇천억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 한번 발사할 때마다 몇천억인 거예요. 그러면 인공위성을 거기다 이렇게 실어 나르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 거겠죠. 근데 일론 머스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니 왜 그냥 한번 발사하고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거 못하지? 되돌아오게 하면 다시 쓰면 되잖아요. 재활용을 하면 비용이 절감이 되겠죠. 그러면 더 많은 위성을 보낼 수 있을 거고 더 저렴한 가격으로 계속 위성을 발사할 수 있으니까 얘기를 하고 회주를 했어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숫자 있잖아요. 이 숫자. 이게 늘어난 게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근데 이게 재활용 발사만 한다고 가능한 건 아니고요. 이게 뭔지 알아요? 뭐 같아요? 기계. 무슨 기계요? 이게 뭔가 똑같이 생긴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똑같이 생겼죠? 사진을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그쵸? 로켓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로켓 안에 들어가 있는 얘가 뭘까요, 얘? 연료? 아니요. 로켓은 아까 제가 뭐 하는 데 쓴다 그랬어요? 인공위성을 실어 나르는 데 쓴다고 해서 이거 다 인공위성이에요. 대박이죠. 왜 대박이냐면 이거 진짜 대박인데요. 위성은 예전엔 정말 컸어요. 이렇게 정말 커서 하나 만들려면 이거 다 그냥 하나하나 일일이 정말 주문 제작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사람 대비 보여요? 물론 이거는 지금까지 지구관측 위성 중에 가장 큰 사례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지금은 위성이 되게 작아졌어요. 어떻게 작아졌냐? 요렇게. 아이고. 요렇게. 지금은 이거보다 더 작아졌어요. 여러분 스마트폰 갖고 있죠? 스마트폰이 웬만한 위성하고 거의 비슷해요, 기능이. 여러분들 스마트폰 갖고 사진 찍죠? 사진 찍고 저장하고 친구한테 보내고 다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한 거예요. 스마트폰에 그런 기능들이 다 있는데 왜 위성은 그렇게 점점 이렇게 커야만 되지? 그러면 우리 작은 위성 만들어가지고 해보자라고 시도가 그렇게 된 거고,
여러분들 아까 제가 그 가장 큰 위성 보여줬잖아요. 예전에 지금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사양 정도라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컴퓨터가 있어야 가능했던 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되는 것처럼 전자제품들이 점점 작아지고 그런 기술들이 발전을 하면서 위성도 이렇게 점점 작아져요. 그러니까 위성이 작아지고 발사하는 비용도 이제 뭐 재활용 발사체가 재활용 로켓이 생기면서 재활용 가능해지니까 비용이 줄어들고 이러면 이제는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가지고서 꼭 위성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뭐 스타트업 같은 작은 회사들도 이렇게 작은 위성에 스마트폰에 카메라 달아가지고 올려서 위성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사진을 찍으면 그게 가능해진 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스타트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시장도 되게 많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영상을 한 장 얻는 게 굉장히 되게 큰, 그러니까 영상 한두 장 사는 것도 되게 비쌌지만 그 영상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되게 의미 있는 일이었는데 이제는 위성이 점점 많아지고 이러다 보니까 영상을 한두 장 얻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얻을 수 있는 데이터는 점점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데이터를 하나하나 다 보고 내가 직접 분석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거기서 그 많은 데이터에서 어떤 정보를 얻어가지고 서비스하는 시장이 점점 많아져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그냥 영상을 판매만 하는 그 위성 사진을 파는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그거를 가지고 뭔가 서비스화하는 시장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중에 보면 재밌는 부분들이 여기 지금 그 파이낸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금융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원래 사진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초반에 보여줬던 것처럼 뭐 기후변화 연구를 한다거나 뭐 농작물 같은 것들이 어떻게 잘 자라고 있는지를 본다거나 산불이 어떻게 났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였다면 이제는 그런 거 안 하고요. 이걸 가지고 굉장히 다른 목적으로 써요. 그래서 주식 시장을 예측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저희 연구원 그 유튜브에 가면 볼 수 있는데요. 자, 제가 사진 하나 보여드려요. 여러분은 이 사진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디죠? 군산대? 네, 여기 그냥 쇼핑몰이에요. 쇼핑몰. 미국에 있는 큰 쇼핑몰이고요. 네, 큰 쇼핑몰 사진이에요.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 사진을 갖고 여기서 어떤 정보를 여러분 얻어낼 수 있어요? 자동차? 자동차가 있다? 여기다가 주차하고 내가 차 어디다 세웠는지 모르면 엄청 걸어야겠다? 이런 생각? 이용자 수, 맞아요. 이 사진을 보고 그런 생각을 정말 해낸 거면요. 되게 그런 사업 감각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쇼핑몰이잖아요. 쇼핑몰에 사람들이 간다는 건 뭔가 물건을 사러 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주차되어 있는 차량 수가 얼마만큼 많아지고 적어지는지를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요거는 지금 우리는 사진 하나만 봤어요. 이 사진을 거의 매일 보는 거예요. 아니면 뭐 매일 보면서 보는 거죠. 도대체 차량이 어느 정도 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 경기를 읽을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돈이 있고 뭔가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을 때 쇼핑몰에 자꾸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자동차 수 같은 것들을 세서 보면 되겠죠.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 매일 컴퓨터 화면 보고 이거 하나하나 다 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되겠죠. 이런 위성 데이터가 많아진 것과 함께 인공지능 기술이 또 많이 발전을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으로 학습을 시켜가지고 인공지능에서 탐지를 하게 하면 되게 빠른 시간 안에 그런 데이터가 얻어져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떤 경기 흐름이나 이런 것들을 얻는데도 되게 많이 쓰고요. 이거는 또 뭘까요? 네. 여기서는 뭐를 할까요? 이거 가지고는 뭐를 할까요?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무역교역. 맞아요. 이게 뭐냐면 중국은 어떤 나라죠? 큰 나라? 그쵸, 커요. 땅이 어마어마하게 커서 공장도 많아요. 제조 강국이잖아요. 제조업이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여러분들 쓰고 있는 물건이나 이런 거 아마 메이드 인 차이나가 아닌 거 찾아보기 되게 힘들 거예요. 웬만한 거 다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수출을 하는데 여기는 지금 항구잖아요. 그래서 이 항구에 쌓여있는 이 컨테이너,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배가 이렇게밖에 안 보이고 제 사진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배 모양을 보면 이렇게 들어오는 배인 건지 밖으로 나가는 배인 건지 이런 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도 아까 마찬가지로 여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주기적으로 촬영을 한 다음에 지금 얼마만큼 많은 컨테이너 물량이 얼마만큼 줄고 느는지를 보고 이 선박들이 얼마만큼 나가고 들어오는지 같은 것들을 봐서 이거를 경제지표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지표를 보면 이때 한참 이렇게 확 떨어졌던 지역은 중국에 이때 코로나 발생해가지고 중국에서 그냥 다 그 락다운 시키고 공장문 다 폐쇄하고 막 이랬을 때는 정말 이렇게 훅 내려갔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서 영상은 이렇게 활용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또 하나. 뭘까요?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원유 저장고, 석유 원유 저장고인데요. 원유 저장고는 되게 특이하게 생겼어요. 이게 저장고고 여기 보면 이게 지붕이에요. 이 원유는 특히 공기하고 접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저장량이 줄어들면 이 지붕이 같이 내려가요. 내려가고 올라가고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영상을 위성 사진에서 찍는 시간이 보통 한 오전 10시 반에서 11시 정도에 항상 그 시간에 그 지역을 지나가거든요, 위성은.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서 보면 여러 가지 탱크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줄어든 거, 양이 줄어들면 여기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태양 각도에서 보면. 그래서 이것도 사진을 계속 보고 나서 이 저장량이 얼마만큼 줄고 늘었는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유가 예측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이거 제가 동영상인데 여러분들 아까 우주여행 못 갈 것 같다 그랬죠? 이거 광고였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10년? 저기 좀 봐봐. 저게 말로 같았던 SSS 일본치를 봐. 와, 아름답다. 근데 저거 뭐지? SOS? 여러분 아까 우주여행이랑 이런 게 있잖아요. 이미 저 삼성생명 물론 광고기는 하지만 이게 정말 이렇게 되게 우리 생활 속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게 되게 저는 못 갈 것 같아 이런 생각 안 가졌으면 좋겠고요. 아까 여기 내 친구가 스페이스 X가 화성 얘기했잖아요. 이제 진짜로 그 인류가 지구에만 사는 게 아니다. 뭐 콜럼버스가 신대륙 발견하고 이래서 인류의 영역을 우리가 거주했던 영역을 확장시켰던 것처럼 이제는 지구뿐만이 아니라 뭐 달에도 가고 화성에도 가고 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그냥 막연하게 우리 그냥 뭐 과학하는 사람들이나 가고 이러는 게 아니고 진짜 되게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달에다가 예전에는 그냥 뭐 아폴로가 달에 가서 뭐 깃발을 꽂고 이렇게 돌아오고 이러는 거였다면 이제는 지금 이제 달에 또 갈 거거든요. 달에 가면 그때는 기지를 건설하는 걸 해요. 왜 기지를 건설하냐면 이제 화성에 가야 되니까 지구에서 바로 화성까지 가는 건 너무 어려우니까 달에다가 중간 거점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나오는 현지 자원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진짜 뭐 글로벌 우주 탐사 로드맵이라는 이름으로 실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 빌리지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뭐 국가들 뭐 스페이스 에이전시들만 가는 거 아니고요. 민간 회사들도 되게 많이 가요. 여기에서 달에 가면 뭐 히토류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어떤 자원들을 가지고 뭐 지구로 가지고 올 수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서 또 뭔가 그 산업 기반이나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여러분들 그 SF 영화 보면 이런 거 좀 봤죠? 달에 뭐 기지 만들고 그 이번에 나왔던 영화도 뭐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있고요. 그 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2050년까지 화성에 인구 한 100만이 사는 도시를 내가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런 구상, 그러니까 정말 그 여러분들 그 마션 봤죠? 거기서 살고 이랬던 것들이 이제 점점 그러니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움직임들이 실제로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달에 가고 화성에 가고 하는 건 사람이 바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주 현지 자원 활용이라고 해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5월 달에 정말 이런 거 가지고 요런 주제들을 가지고 심포지엄 같은 것들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달 건설을 위한 어떤 뭐 기술 같은 것들, 공정 기술 이런 것들을 하고 뭐 광물 탐사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 얘기들을 좀 들려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그 왜 앞부분에 원격 탐사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지구를 관측하는 위성, 그게 기상 위성이 될 수도 있고 그냥 사진을 찍는 우리나라로 치면 뭐 아리랑 위성 같은 것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 사진을 찍어서 지구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달에 가고 화성에 갈 때는 사람이 직접 가서 뭘 알아볼 수가 없잖아요. 거기는 아직은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지도 않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뭐 탐사선, 착륙선을 보내요. 그럼 여기에도 물론 카메라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촬영을 하고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우리가 어느 지점에 착륙을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화성에 만약에 도시를 건설한다고 하면 어디에 어떤 지역에 어떻게 기지를 건설할 건지 이런 것들을 해서 원격 탐사라는 게 지금 현재 뭐 지구 관측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많이 쓰이지만 이렇게 우주 쪽으로 나가는 데도 많이 쓰인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이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사진인데 여러분 이 사진이 뭔지 알아요? 네. 이거 언제 찍은 사진인지 알아요? 언제 누가 찍은 사진인지? 여러분 닐 암스트롱은 알아요? 누구예요? 그죠? 달에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해서 했을 때고요. 요거는 아폴로 11호 전에 그 1년 전에 1968년에 아폴로 8호고요. 그러니까 달에 착륙하기 전에 달 궤도를 이제 탐사하려고 갔던 이제 우주선이고, 여기에서 타고서 돌다가 이제 지구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달에서 본 지구의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때 요 당시 당시 지금 요 아폴로 8호에 타고 있던 우주인 중에 한 분이 그때 본인이 이제 달 궤도선에 타고 있는 우주에서 지구를 봤을 때의 감흥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무한한 우주고 지구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작은 행성인데 그 행성에서 내가 태어났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적 같은 일이다. 태양에서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은 적당한 거리, 그다음에 중력을 가질 만큼 적당한 크기, 물과 공기가 있어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고, 그래서 그 작은 행성, 그러니까 지구는 신이 인간에게 선사한 무대고 연극의 결말은 우리에게 달려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지구상에서 지금 당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우주라는 것에서, 왜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내가 어떤 문제가 막 있으면 그 안에서 해결하지 말고 한 발짝 물러서서 보면 그 문제가 더 잘 보인다고 또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랑 마찬가지고 우리가 자꾸 우주로 나아가고 이러는 게 그거 돈 많이 드는데 왜 해? 그거 되게 어려운 거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우리의 뭔가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뭔가 지구를 조금 떠나서 지구 밖에서 우주에서 지구를 봤을 때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제 강의를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내용들이 있으실까요? 네. 저희 연구원 어떻게 들어오는지, 저희 연구원은요
분야가 되게 여러 개 있어요. 아까 그 그러니까 누리호를 만드는, 그러니까 크게 여러 가지 파트들이 있는데, 뭐 누리호를 만드는 그런 그 발사체 팀이 있고요. 위성을 만드는 팀도 있고요. 그다음에 항공 만드는 팀도 있고요. 제가 있는 쪽은 저희는 이제 인공위성을 발사하면 그 인공위성을 관제하는 거래요. 인공위성에다가 촬영하는 계획을 업로드도 하고 촬영된 영상을 다운로드 받고 뭐 이런 식으로 연구를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위성 정보 활용이라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정책도 해요. 그러니까 우주 관련된 정책하는 분들도 있어서 정책하시는 분들은 이제 약간 그러니까 뭐 완전히 이공계만 아니고 이공계가 좀 많기는 하지만 예, 문과 계통의 우주 정책도 있고, 보통 저희 이제 매번 채용하는 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데 아까 여기 총장님 얘기하셨는데요. 보통은 네, 돼요. 석사급 이상을 특히 이제 연구계나 이렇게는 좀 많이 뽑고 있고요. 여러분들 대학 가시면 여름 방학 때 저희 연구원에서 인턴 같은 것들 좀 뽑아요. 그래서 인턴 같은 것들 지원하셔서 연구원에 오셔서 좀 일을 하는 분위기나 이런 거 보셔도 좋고요. 네, 그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거. 저희가 항공우주연구원이니까 대부분의 전공이 항공우주를 전공해야지 항공우주연구원 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계를 전공하신 분들이 조금 많은 편이고, 전자, 뭐 소프트웨어, 컴퓨터, 그다음에 여기 그 누리호 같은 경우에는 그 추진제잖아요. 그죠? 불 이렇게 오는 거기 이제 화학 연료 같은 것들을 쓰거든요. 액체 연료 이런 거. 그래서 뭐 화학 전공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 쪽 같은 위성 활용과 같은 분야는 정말 전공이 더 다양해요. 이공계 공대도 있지만 저희는 어쨌거나 이런 데이터들을 활용하는 거랑 관련되기 때문에 뭐 산림 전공하신 분, 대기 전공하신 분, 뭐 그 공간 계획 전공하신 분에서 저희 진로는 되게 많고요. 네, 그래서 꼭 막 항공 우주라는 게 학과에 꼭 들어가 있거나 이런 거 아니라는 거 아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또 네, 편하게 다 물어봐도 돼요. 저희 연구원에 참고로 여성 연구원은 많지는 않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뭐 교수님도 계시지만 이공계의 여성 과학자들, 여성 과학 기술인들이 되게 적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장려하는 정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이공계나 진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정책에 조금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있고 뭐 다양한 방식으로. 네. 이게 되게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위성들이 엄청 많아지잖아요. 근데 물론 걔들이 궤도를 가지고 네. 시차를 두고 하겠지만 충돌하거나 그 위험이 있죠. 그래서 그걸 막 관제탑처럼 뭔가가 있나요? 네, 네, 있어요. 그 우주 상황 인식 뭐 이런 것들을 관제하고요. 위성을 그냥 내 맘대로 쓸 수는 없고요. 내가 위성을 어느 위치에 어느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해서 이제 국제적으로 협약 같은 것들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이제 맞춰서 올려놓기는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건 예전에는 위성들이 굉장히 크고 국가 차원에 발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 관리가 좀 쉬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군집 위성이라고 해서 위성을 한 대 보내는 게 아니라 뭐 한 몇백 대, 지금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우주 통신, 우주 인터넷, 위성 인터넷이 가능하게 한다고 해서 제가 오늘은 슬라이드를 가져오진 않았는데, 지구가 있으면요, 지구에서 한 500km 정도 되는 상공에다가 위성을 한 2만 대 정도 작은 위성을 띄우겠다. 그게 다 통신이 되게 가능하게 하면 이렇게 약간 그물망처럼 돼서 지금 우리 뭐 통신사 뭐 이런 거 상관없이 그냥 기지국해서 우주에서 바로 이렇게 되는 것들 하겠다, 막 이런 사업들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위성이 되게 많아지고, 그렇게 작은 위성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충돌 위험 같은 것들도 많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그 우주 쓰레기가,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수명이 아무래도 좀 짧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처리하는 문제 같은 것들이 있어서 뭐 우주 쓰레기 이런 것들도 되게 큰 이슈고, 그것도 굉장히 큰 연구 분야 중에 하나예요. 네. 사진 용량이랑 해상도요? 어떤 사진이요? 네.
그거는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여러분들도 사진을 찍을 때 가까이 가서 접사를 하면 되게 자세한 사진을 찍을 수 있잖아요. 되게 상세한 뭐 꽃사진 이런 거를 찍을 수 있고, 멀리서 이렇게 찍으면 내가 커버하는 영역은 많지만 해상도는 좀 떨어지는 이런 것처럼 위성도 궤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구 가까이에서 사진을 찍을수록 촬영 폭은 좀 좁아지지만, 찍을 수 있는 촬영 각은 좀 좁아지지만 공간 해상도는 좋아지는데요. 이런 경우에 지금 현재 민간에서, 군에서 활용하는 거 말고 민간에서 활용하는 가장 높은 공간 해상도가 한 30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진을 봤을 때 사진 하나 이렇게 픽셀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지상에서 30cm, 30cm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만한 것들, 뭐 자동차 이런 거 다 되고요. 차선 다 되고요. 굉장히 여러분들이 아마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서 보면 항공사진 같은 거 그건 항공사진이거든요. 그 정도 급으로 위성에서 사진이 얻어지는데 용량이 사실은 좀 커요. 그런 거는 용량이 굉장히 큰 사진들이고, 그 다음에 정직에도 기상위성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뭐 전구를 찍잖아요. 전 지구를 찍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요거는 공간 해상도가 높지는 않지만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촬영하는 사진이 많다 보니까 그것도 용량은 뭐 그런 면에서는 용량이 되는데, 그건 약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사진 공간 해상도가 어떻게 되느냐,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는데, 대체로 위성 사진들은 용량은 커요. 얘기한 질문에 답이 왜 어떤 목적으로 그걸 물었는지 제가 모르겠었어가지고 답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네. 네. 군 쪽에서 그 연구원으로 가시는 분이 많으세요? 군도 많이 하죠. 사실 군도 많이 하고요. 뭐 국방연구소 이런 데도 많이 가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뭐 무기 이런 거를 하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맞아요. 그런 것도 있고, 거기서도 어쨌거나 사실 이 원격 탐사나 이 우주 기술이요, 군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2차 세계대전하고 냉전 체제에서, 그러니까 전쟁할 때 다른 지금 내가 상대하고 있는 어떤 적국의 뭐 이동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보려고 만들어졌던 기술들이 지금 이제 민간으로 들어온 거여가지고, 군 쪽 수요도 있어요. 군 쪽 수요도 꽤 많고, 조금 다루는 위성이나 이런 것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군에서 활용하는 그런 위성들 사실 민간에서 공개는 되지 않는 정보들이기는 한데, 국방연구원도 규모가 상당히 크고, 그 중에도 뭐 이런 식으로 뭔가 그 군과 관련된 뭐 탐지하고 그런 뭐 탐지하는 기술, 표적 탐지 기술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연구들 많이 하고 있죠. 네. 맞아요. 군에서도 그리고 그 군 같은 경우에도 뭐 육군 정보학교라든지 뭐 공군 이런 데서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그런 뭔가를 인력들을 양성을 해요. 뭐 판독사 이런 것들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대학 이렇게 아니고 난 혹시 또 군 쪽으로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 뭐 그런 상관학교 이런 데 가셔도 뭐 할 수 있는 여지들은 좀 있어요. 그다음에 최근에는 우주군 막 많이 생기잖아요. 이제는 전쟁, 사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같은 건 없을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정말 지상에서 하는 건 없을 줄 알았고, 그 우주군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내가 직접 누군가를 이렇게 침입하고 미사일을 발사하고 이런 거 눈에 띄는 거잖아요. 그거 말고요, 군이 갖고 있는 위성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위성에서 얻고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를 들면 뭐 GPS 이런 거, 그 신호를 교란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뭐 이렇게 발사해가지고 못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크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GPS 정보가 잘못됐어. 그럼 우리 운전 아무 하다가 다 교통 대란이 날 거고 막 이런 식으로 될 거라서, 약간 뭐 우주군 창설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듣고 있고, 이제는 뭐 정보전이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전이 나서,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이 또 시사하는 점이 뭐냐면, 예전에는 이런 정보들을 뭐 러시아 군이 이동하는 모습이나 이런 것들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예를 들면 국가 기밀이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위성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민간에서 많이 개발을 해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국가위성으로 개발하는 거 말고 민간에서 개발해서 그거를 군에 팔기도 하고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전쟁 상황이 나니까 그 데이터, 위성 사진들을 이렇게 공개한 게 미군 뭐 이런 데가 아니었어요. 그냥 일반 회사였어요. 회사가 우리 지금 러시아가 지금 이렇게 이동하는 모습들 보인다. 그거 트위터에 올려주고 하니까 사실은 그런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야 기밀인 거지 공개되는 순간 더 이상 기밀이 아닌 게 돼버렸기 때문에 전쟁이나 이런 양상도 이번에 되게 많이 달라졌긴 하죠. 네, 또 다른 거? 질문? 없으세요? 네. 그럼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건축공학과 소개하게 된 17학번 김효수라고 합니다. 많이 떨리네요. 앞에 강사님하고 너무 발표 잘해주셔가지고 잘해줄지 모르겠는데 재밌게 들어주세요. 일단 목차는 이런 식으로 진행될 거거든요.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첫 번째로 크게 건축이란 큰 제목으로 시작을 할게요. 요즘에는 건축을 접할 수 있는 미디어가 엄청 많아졌잖아요. 영화 보면 건축학개론도 있고 드라마의 나의 아저씨의 이성균 선생님도 구조 기술자로 나오거든요. 저도 대학교 올 때 건축학개론 보고 수지 같은 여자 만나러 왔는데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 중앙여고 학생들은 수지보다 예쁜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좀 이따 평가 잘해주세요. 네?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의식주라고 하는데 저희 건축공학과는 주를 위주로 하는 거죠. 여기 있는 건물들은 다 아실 거잖아요. 그래서 설명은 안 할게요. 네, 건축이란 크게 봤을 때는 이런 좀 어려운 단어들로 설명하는데 그냥 쉽게 설명하면은 집 짓는 거고 여기 강의실도 건축으로 짓는 거니까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할게요. 너무 어려운 걸로 설명하면 재미도 없고 좀 지루해져서 이런 게 있다는 것만 그냥 한번 읽어주세요. 여기서 제일 궁금한 게 이제 건축학하고 건축공학의 차이점인데요. 이거는 제 고향에 있는 파주 미메시스 아트 뮤지엄이라고. 네, 엄청 예쁘죠? 네. 엄청 세계적인 건축가인 알바로 시자 선생님이 만든 거거든요. 이런 거 보면은 예쁘다, 가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저도 옛날엔 있었는데 요즘에 느낀 거는 내가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런 생각을 가진 친구들이 건축공학과 오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서 한번 넣어봤습니다. 건축학과랑 건축공학과의 이제 차이점을 잘 모르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아서 설명드리는데 건축학과는 5년제로 건축 설계를 전공으로 하면서 말 그대로 도면을 만드는 학과입니다, 거의. 그리고 저희 건축공학과 같은 경우는 4년제고 저희는 설계, 구조, 시공, 설비, 환경 같은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모두 배울 수 있는 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에 따라 4가지 분야로 나누면 일단 건축 계획 및 설계는 말 그대로 도면을 만드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구조는 건물이 지어졌을 때 안전안지를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시공은 정말 실제로 건축물이 지어지는 과정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고 환경 및 설비는 저희가 아는 에어컨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거에 들어가는 겁니다. 교과 과정 및 진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학년에서 2학년까지는 거의 영어, 수학 그런 지겹게 배웠던 것들을 솔직히 또 배우고요. 3학년부터는 이제 전공에 따라 나눠집니다. 설계로 보면은 이제 공간 디자인 마케팅 같은 정말로 실제 도면에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화장실을 어디에 배치하면 이 사람들이 더 편하고 또 잘 뛸 수 있는 것인가 그런 걸 배우고요. 또 시공은 이제 품질 관리나 아니면 사업 관리 이런 쪽을 배우거든요. 구조는 정말 지었을 때 안전한지를 보기 때문에 구조학, 응용 역학
RC 구조 같은 걸 배우거든요. 그리고 환경에서는 이제 열환경 계획, 비듬 환경 계획 같이 조명을 어디에서 쓸 때 더 편하게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에 관해 배웁니다. 4학년 때는 이러한 자기 분야로 종합 설계라는 졸업 작품을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1학년에서 2학년 때는 정말 건축을 편하게 배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재료들을 활용해서 의자를 만들기도 하고 직접 손으로도 도면을 그려보는 그런 수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2, 3학년 교과과정인데 이건 실제로 제가 한 프로젝트 패널이거든요. 왼쪽에 보시면은 광주의 일신방직이라는 엄청 오래된 공장 부지를 활용해서 좀 더 나은 생활 환경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공모전이고, 오른쪽에 보시면 부산의 길 공모전이라고 여기서 보면 길이 왜 건축하고 관련됐나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 길을 꾸밈으로써 그 주변의 건물까지 해서 상권이 활성화되는 그런 공모전입니다. 정말 열심히 했는데 둘 다 수상은 못했고요. 4학년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졸업작품인데 제가 직접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저는 설계 전공입니다. 그래서 군산에 있는 개복동을 좀 더 활용해서 조금 더 나아지게 좀 발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시작했고, 최대한 빈집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시작하려고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궁금하신 취업 및 진로에 대해서는 건축 설계는 이제 설계 사무소로 가고, 건축 구조는 건축 구조 기술사로 가서 건축 구조 사무소로 가는데, 아까 그 이성균 배우님이 이 건축 구조 기술사입니다. 건축 시공에는 저희가 아는 건설회사, 뭐 대우 그런 데를 다 가고요. 마지막으로 환경은 설비 기술자로 가서 설비 사무소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졸업 후에 또 따는데 졸업하기 전에 웬만하면 건축 기사라는 자격증을 거의 다 준비하면서 따고 있고요. 나머지 자격증들은 이제 각자의 분야에 따라 다르고, 또 일정 기간 실무 경력이 필요한 자격증이 이제 건축사 자격증이 있는데, 이게 5년제인 건축학과는 바로 건축사 자격증을 볼 그게 되는데, 저희 공학과는 이 건축사를 따려면은 대학원을 가거나 해야 돼가지고 이건 한번 정말로 건축에 관심이 있다면은 생각해보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취득 후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각자 분야에 관한 사무소에 취득하거나 아니면 전문가 아니면 공무원도 많고요. 그러한 방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Q&A 받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설명 너무 잘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컴퓨터정보공학과 학과 소개를 맡게 된 21학번 컴퓨터정보공학과 조상현입니다. 차로 학과 소개, 취업, 그리고 제가 했던 프로젝트 경험, 그리고 학교 소개, 그리고 Q&A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컴퓨터정보공학 전공은 이제 IT 분야의 공학인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이제 1학년 때는 기초 과목인 컴퓨터 활용, 컴퓨터 개론, 그리고 민복합 설계 같은 이론 수업을 주로 듣고요. 2학년 때부터는 C++ 언어 같은 프로그래밍을 깊게 들어갑니다. 3학년 때는 머신러닝이나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과목들을 배우고, 4학년 때는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걸 배우는데, 저희 과는 졸업하려면 이제 졸업 작품을 내거나 졸업 논문을 써야 하는데, 그런 것들 졸업 작품을 쓸 때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그런 것들을 이제 캡스톤 디자인에서 이제 배웁니다. 이제 저희 연구실은 이제 이런 연구실들이 있는데요. 저는 현재 멀티미디어 연구실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전공 강의실이고, 이제 컴퓨터공학 개론이나 융복합 설계, 커말 같은 수업을 듣는 곳이고요. 이제 오른쪽 사진은 프로그래밍 수업 때 이제 교수님이 문제를 내주시면 학생들이 실판에 나와서 문제를 풀고 교수님이 점수를 내주시고 들어가라고 하시는데, 이제 저희 컴퓨터공학과
학생들 사이에서는 이것을 손코딩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는 기말고사, 중간고사도 이런 식으로 A4 용지에 손코딩을 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하실 컴공과를 졸업한 선배들이 어디를 취업했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연구실 중에 하나인 인포랩에서 이제 카카오와 네이버 클라우드의 선배님들이 가셨고요. 이제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도 많이 가셨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최근에 이제 4일 밤새면서 진행했던 K 해커톤이라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경험했던 것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제 이 대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고 대상 타면은 상금이 450만 원 정도 나오는 대회예요. 이제 저희 팀 이름은 이제 팀 여부로 했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이름은 이제 언론이었는데 저희가 1인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1인 가구 대상 타겟으로 잡아서 프로젝트 이름이 언론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랭크 시스템이나 아니면 좋아요, 싫어요 시스템 등 이런 것들을 팀원들하고 많이 토론했었습니다. 이제 이 사진은 제가 저 자취방에서 팀원들하고 모여서 4일 밤새면서 할 때 이제 찍은 사진이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MBTI를 활용한 라이프 스타일을 추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E나 S, T, J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이제 ESTJ 이렇게 나오면 이제 맞춤이나 AI 맞춤, 주변 인기 아니면 ENFJ 인기 이런 식으로 MBTI별 라이프 스타일이나 주변에서 인기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천해 주는 앱이에요. 이런 식으로 AI가 추천해 주는 식당, 장소, 활동 등을 이제 자기 9시나 10시에 투데이 라이프 스타일을 추가할 수 있는 그런 앱이고요.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심심이와 대화하는 것처럼 이제 설정을 했는데요. MBTI별 캐릭터를 활용해서 이제 진행했었습니다. 이제 결과로는 이제 마지막 날에 자료를 4개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제 기획 담당하는 형이 이제 술 먹고 뻗어버리고 이제 그 앱 담당하는 친구가 수원에 살았는데 다음 날에 빨리 인천을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PPT를 부탁했는데 안 된다고 해서 결국 이제 포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저희 학교 소개 간단하게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인문대에서 주관하는 뽐 축제라고 해서 작은 축제였는데 공연하는 게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술 마시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제 힙합 동아리나 댄스 동아리, 밴드 동아리가 나와서 무대에서 공연하고 푸드트럭에서 이제 맛있는 음식 사 먹고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축제예요.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번 관심이 많을 텐데 질문 없어요? 질문 없으시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질문 있어요? 네네. 고등학생 때부터 네. 코딩을 해야 유리한가요? 코딩이요? 저는 저는 1학년이고 이제 군대를 갔다 와서 이제 학교를 왔어요. 저는 컴퓨터 학원을 1년 정도 다녔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주변 컴퓨터 학원에서 코딩을 배울 수 있는 학원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코딩을 배워서 오면은 저는 사실 공부를 별로 안 해도 이제 A뿔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코딩을 하면 유리하다고는 말씀드리는데 코딩을 하지 않아도 학교에 그냥 와도 전 가장 기초부터 가르쳐 주셔서 이제 그런 거를 배우시면은 열정만 있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질문 있으시면은 질문 오네. 그러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 여러분들에게 물리학과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권도희라고 합니다. 일단 제가 이걸 원래 프리즈로 준비했었는데 안 된다 그래서 저만 퀄리티가 낮아요. 그래서 일단 각설하고. 그래서 일단 물리학이란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분들 물리학하면 대체로 뭐 지구 밖의 우주나 아니면 뭐 어려운 수학 공식 같은 거 생각하실 것 같은데
네, 기쁘게도 그게 다가 아닙니다. 안 기뻐 보이네. 그래서 물리 교과 과정이 이러한데요. 네, 봤자 모르겠죠. 저도 지금 대학 4년째 다니고 있는데도 이거 모르고요. 그래서 물리학이 그래서 뭐 하는 건데? 라는 이제 질문에 대답을 해드리기 위해서 정의를 한번 보자면 물질의 물리적 성질과 그것이 나타내는 모든 현상 그리고 그들 사이의 관계나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 뭐 하나 있는데 얘가 왜 이런 모양인지 왜 이런 색깔을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애랑 저기 있는 애랑 붙여봤더니 또 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네. 이 새끼들 얘네들은 왜 이럴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분야고요. 그래서 물리의 응용으로 유명한 게 일단 누리호. 얼마 전에 발사 성공했죠. 일단 누리호를 쏘려면 얘가 뭘 밑으로 쫙 뱉어내야겠죠. 일단 그것도 작용 반작용이라는 뉴턴의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을 견뎌야 되고 이런 것도 다 그러니까 소재. 이것도 물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은 이제 죽어있는 상태와 살아있는 상태가 확률적으로 공존한다는 그 유명한 슈레딩거의 고양이로 유명한 양자역학이고요. 일단 양자역학도 와 그게 뭐야 우리랑 뭔 상관이 있는데 라고 이제 생각이 드신다면 일단 지금 여기 있는 전등부터 여러분들 다 사용하고 계시는 스마트폰까지 과거에 양자역학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 전자의 양자역학적 특성을 분석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우리 삶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총 교수진 10분 계시고 이론물리 4분 계시는데 이분들은 이제 실험은 안 하시고 계산이랑 컴퓨터를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하시고 나머지 6분은 실험을 하시죠. 그래서 실험을 해서 새로운 거 만들어내고 왜 이런지 측정하고 이런 역할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실험실을 6개 다 설명드리기 좀 시간이 애매해서 일단 제가 속해 있는 초고속 자성 동력학 실험실에 대해서만 알려드릴 건데요. 먼저 저희 실험실은 레이저와 자기장을 가지고 금속물질을 측정하는 곳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일단 저희 실험실에 있는 총 2대의 초고속 펄스 레이저예요. 그래서 펄스 레이저가 뭐냐면 빛을 방출했다, 했다 안 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걸 펄스 레이저라고 저희는 하는데 그래서 1초에 총 1000개의 펄스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 펄스의 길이가 그러니까 1초를 50조개로 나눈 것 중에 하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초에 1000번의 사진을 찍을 수 있는데 그 찰칵의 순간이 1초를 50조로 나눈 것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엄청 정밀한 카메라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카메라로 사진을 찍었으면 이제 그거를 기록하고 저장해야겠죠. 이제 그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것들인데 얘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러니까 실험실 사람들이 다 손으로 직접 배치하고 고정한 거예요. 수작업이죠. 핸드메이드예요, 이거. 그래서 그리고 사용하는 자석들은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자기장의 각도를 바꿔가면서 측정해야 될 때. 그래서 저 회전판에 네오디뮴 자석을 붙여서 이제 필요에 따라 각도를 틀기도 하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전자석인데 얘 같은 경우는 자기장의 방향은 일정한데 자기장의 세기를 바꿔가면서 측정해야 될 때. 그때 쓰는 겁니다. 참고로 여기 이 작은 거 있죠? 제가 핸드메이드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뭐 저것들로 어떻게 연구하는데 뭐 궁금 안 할 것 같지만 일단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대충 한 이쯤에서 하나의 빛을 2개로 나눠요. 그리고 이 파란색 경로 빔은 저희가 펌프라고 불러서 에너지가 센 애예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샘플을 빡 하고 때려가지고 이제 뭐 에너지니까 뭐 열에 의한 팽창이 일어나든 아니면 뭐 전자가 맞고 나가 떨어지는 이런 식으로 변화를 보이겠죠. 근데 그 변화를 이렇게 변화했어요 하고 알려주는 게 이 노란색 빔, 그러니까 노란색 경로예요. 그래서 이제 펌프는 때려야 되는 애니까 에너지가 세고 노란색은 그냥 알려주기만 하는 되는 애니까 에너지가 비교적으로 낮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맞기 전과 그다음 맞은 직후와 맞은 후를 이제 파란색의 길이를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측정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물리학과 졸업하면 밥벌이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궁금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다 밥벌이 하고 싶잖아요. 나도 그렇고. 그래서 일단 물리학과 졸업했을 때 그 연구 분야의 퍼센티지는 이럽니다. 그래서 뭐 이거 알면 취직은 어떻게 하는데요? 라고 질문을 할까봐 일단 기업 중심으로 보자면
여기 여러분 샘성 우리 꿈의 집장이죠. 그래서 이 샘성부터 하이닉스 그다음 뭐 디스플레이 뭐 이런 쪽으로 할 수가 있어요. 아 근데 이 분야를 전공한다고 해서 기업만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 분야도 연구직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기가 가장 노멀하다이고 가끔 이런 사람들 있죠. 아 나는 남들 다 하는 거 하기 싫은데 난 좀 특별한 거 하고 싶은데 하는 이제 방골 기질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다음을 준비해 왔는데 이제 입자나 핵물리 아니 뭐 천체 물리학 하는 분들은 천체 이론 물리학자, 뭐 우주학자, 우주공학자 할 수 있죠.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기업체랑 연결된 게 없어요. 그래서 정말 연구직이 아닌 이상 내 밥벌이 하기 힘들다. 네, 그건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네, 물론 뭐 여러분들이 원하신다면 과학 선생님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준비해온 건 여기서 끝났고요. 질문 있으실까요? 아 질문 없어요? 그래서 거기 앞에 계신 선배는 밥벌이 어떻게 할 건데요? 이렇게 물어볼 거면 저는 대학원에 갈 거고요. 이제 내년에 대학원에 노예가 돼요. 한 2년 정도 그럴 생각이고 여러분들도 하면 좋아요. 하면 좋아. 교수님들 우리 좋아. 스윗해요. 정말 좋아. 진짜로 좋아. 저기 계신 분도 좋아. 우리 화학공학과 교수님이신데 좋으신 분이고요. 그리고 뭐 대학원생들 너무 불쌍하게 쳐다보지 마요. 좋아요. 우리 안 불쌍해. 우리는 노멀한 사람들이야. 노예가 아니라고. 그래서 뭐 질문 없어요? 질문 없으면 여기서 끝낼게요.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화학공학과에 대해서 소개를 할 군산대학교 화학공학과 19학번 최정우라고 합니다. 그 미모 여성분들 앞에서 이 발표를 하니까 많이 떨리네요. 네, 제가 그 소개할 그 제목 그 목차들은 첫 번째로 화학공학이랑 두 번째로 지금까지 화학공학, 세 번째로 앞으로의 화학공학, 그 다음 네 번째로 군산대학교 화학공학과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학공학이란 제가 사전적 의미를 한번 인터넷에서 가져와 봤는데요.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냥 화학적인 변화를 가진 제품을 그냥 대량으로 만드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그 건축과와 건축공학과의 그 차이를 들었으니까 화학과와 화학공학과의 차이도 빼놓을 수 없겠죠. 네, 화학과는 정의부터 한번 비교를 해보자면 화학과의 정의는 그냥 물질이 조성, 구조, 그 변화들을 다루는 순수한 학문입니다. 하지만 화학공학과는 그런 화학적인 제품들을 그 만드는 과정의 전반적인 과정을 설계하는 학문입니다. 네, 화학과의 그런 종사자들의 관심은 어떻게 될까요? 화학 쪽에서 종사자들의 관심은 그냥 그런 물질의 개발 또는 새로운 화학 현상의 그 발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화학공학에 그 종사하시는 분들의 관심은 경제성 있는 화학 제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 살짝 유쾌할 수 있는 일화가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저희 학과 교수님께 교수님 화학과 그 화학공학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한번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수님께서 좀 진지하시게, 좀 제가 당황스러울 정도로 진지하시게, 당연히 돈이지. 당연히 돈이지. 돈이 최고야. 돈 많이 벌어야 돼. 이러시면서 손으로 제스처를 취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화학의 활용 학문으로는 분석화학, 유기화학, 여러 순수 학문들이 있고, 화학공학에서는 그냥 공학과답게 수학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하게 진짜로 정리하면 화학자는 신약의 개발에 중심을 두고 화학공학 엔지니어는 신약의 그 대중화에 그 관심을 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화학과 화학공학의 또 일화를 볼 수 있는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 혹시 페니실린이라는 약을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그래요? 네, 그 페니실린이라는 그런 푸른 곰팡이에서 나오는 인간 최초의 항생제잖아요. 네, 이런 페니실린을 개발한 사람은 알렉산더 플레밍이라는 과학자로 푸른 곰팡이에서도 포도 성분만 죽이는 물질을 분리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개발하고 단 소량만 가능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에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화학공학적인 부분을 보면 마거릿 허친슨이라는 여성 화학공학자 혹시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이 계시네요. 네. 이분은 그럼 페니실린 대량 생산 프로젝트에 투입이 되셔서 그다음에 페니실린 대량 생산에 성공하여가지고 저희 세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엄청 제목 그대로 극히 주관적인 제가 생각하는 화학공학의 마인드맵을 한번 그려와 봤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화학공학은 우선 화학입니다. 화학이면서 공학적인 사고를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돈이 되는지 뭐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지 그런 사고를 가지고 그 다음에 엄청난 분야에 영향을 끼칩니다. 엄청난 분야에 영향을 끼쳐서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는 학문이 화학공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지금까지 여태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화학공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까지의 화학공학은 단 두 글자 공정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시를 제가 석유산업을 한번 뽑아봤는데요. 석유산업이란 원료를 산출, 수송, 그다음에 판매하는 산업입니다.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여기서 석유를 각각 공정을 거쳐서 탄소수에 따라서 이용 방식을 나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공정을 거쳐서 이용 방식을 나누는 것과 그다음에 이런 이용 방식 여러 공정들을 합친 이 공장, 즉 플랜트라고 하죠. 그럼 플랜트를 설계하는 것이 지금까지 화학공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미래 앞으로의 화학공학은 좀 어떨까요? 정말 아까 제가 계속 말해왔듯이 화학공학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 분야와 접목시킬 수 있고 그중 제가 앞으로 전망이 좀 활용될 부분이 높은 그런 분야들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로 바이오 기술입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3D 프린터를 이용해가지고 인공장기, 인공심장을 만든 실험을 한 사례가 있는데요. 이게 화학공학과 바이오 기술과의 접목을 잘 보여주는 예시입니다. 다음으로는 전통 화학공학, 지금까지 현재 공학이 정의하는 그런 공정 관계를, 공정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것도 바이오 기술과 접목시킬 수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매스를 이용하는 건데요. 바이오매스는 그냥 석탄과 그냥 한정적 자원인 석유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작물들을 연료를 대체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환경 기술 쪽으로도, 환경 에너지 기술 쪽으로도 접목시킬 수 있는데요. 다음 보시면 요새 참 환경에 대해 관심이 많잖아요. 이제는 글로벌 워밍, 그러니까 지구 온난화도 이제는 기후적 위기다, 기후 위기라고 불릴 정도로 환경에 대한 집중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화학공학과에서는 이산화탄소로부터 수소와 전기 또는 천연가스를 생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연료 자체에서 그런 전기를 생산하는 그런 방식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림을 보시면 태양전지인데 일반적으로 봐왔던 태양전지와 꽤 다르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무늬 없이 그냥 좀 딱딱하게 생긴 태양전지가 아니라 그냥 이쁘게 꾸며놓은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것도 화학공학적인 그런 공정을 거쳐가지고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빛 에너지를 받은 반도체가 전기를 생성하는 건데, 이 반도체의 부분 또한 화학공학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좀 추신을 더해주면 여기 앞에 저희 교수님이 계시는데 저도 광종변화 소재 및 소자 연구실에서 태양 전지를 만들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저희 군산대학교 화학공학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산대학교 화학공학과 교수님 분들이신데요.
나노 에너지 부분에 4분, 그 다음에 고분자 부분에 1분, 그 다음 바이오 환경 쪽에 2분이 계십니다. 저희 군산대학교 화학공학과는 1992년에 학과가 신설되었고요. 구성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좀 많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졸업생 현황으로는 다음과 같은 회사에 많이 저 선배분들이 취업을 하셨고요. 제가 19학번이자 군대를 다녀와가지고 제 동기 친구가 벌써 4학년이더라고요. 보니까 어제 들어보니까 면접 봐가지고 화장품 관련 회사에 면접을 봐서 1차는 합격했다 이런 소식을 들으니 화장품 관련으로도 많이 가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저희 자격증 저희 학과에 들어오시면 화공기사 자격증과 그다음에 가스기사, 수질안전기사 이 3가지뿐만 아니라 분석기사, 위험물 산업기사 같은 자격증도 취득을 하셔가지고 대기업에 지원을 하시던가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다음 저희 군산대학교 화학공학과 홈페이지인데요. 홈페이지 여기 QR코드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지금 뭔가 좀 휴대폰 들어서 QR코드 찍어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찍었다. 2명 찍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마치고 편안하게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받고 싶어요. 없으신가요? 네. 화학공학과에서 실험 네, 실험 1학년 때 1학년 1, 2학기 하고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안 하고 다음부터 계속 실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험 재밌어요. 할 때마다 2학년 1학기 때는 또 화장품 만드는 실험도 하더라고요. 네. 화학공학과에서 화학보다 물리를 더 많이 사용한다는데 물리! 제가 봐온 걸로는 물리는 그렇게 막 사용하진 않아요. 그냥 진짜로 화학 예. 진짜 실험적인 부분이 엄청 많아요. 개념이나 실험적인 부분이 엄청 많고 근데 제가 화학과에도 친구가 있거든요. 화학과의 친구 얘기 들어보면 화학과에서 물리를 배운다고. 여러분 그럴 바에 차라리 물리학과를 오시는 게.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군산대학교 자연과학대학의 생명과학과에 대해 설명할 지금 석사 대학원생 1학년인 홍수지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고등학교를 군산 중앙여자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졸업을 하고 이런 자리에 설 수 있을지 몰랐는데 이렇게 후배님들 앞에서 서게 되어서 좀 많이 떨리고 긴장이 되네요. 그래서 잘 들어주시면 마지막 발표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순서는 학과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 학과만의 특색 프로그램을 이야기해드리고 제일 궁금하실 것 같은 취업 및 진로 방향에 대해서 준비를 했어요. 그럼 이제 생명과학이 뭔지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생명과학은 생명체의 생명현상, 즉 본질을 탐구해서 생물과 자연환경 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생명과학과에 오면 뭘 배우는지 모르실 수 있어서 준비를 했는데 사람이나 동물, 식물, 그리고 미생물과 같은 정말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 생명체들을 이루고 있는 유전자나 세포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고 또 이 생명체들이 구성을 하고 있는 생태계에 대해서도 배우게 됩니다. 요즘 막 코로나도 있고 원숭이 두창도 있고 그래서 의학학 분야에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 이 생명과학과에서 배우는 수업들을 통해서 왼쪽의 수업들을 통해서 의학학이나 바이오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뭐 멸종위기종 보건이나 환경보호와 같은 환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은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과목들을 통해서 더 깊은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특색 프로그램들인데 저희 학과에서 이제 주변에 있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생명과학과 관련된 기관들의 견학을 가고 거기서 이제 있는 교육 프로그램들을 들으면서 전공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이렇게 밖에서 수업을 들으면 뭔가 더 신나고 재밌지 않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밖에 나가서 직접 보고 느끼면서 전공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직접적인 현장 실무를 보면서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 초청 워크숍과 사제동행 리더십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전문가 초청 워크숍은 저희 과를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이제 전공 관련 일을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선배님들을 모셔서 학교를 다닐 때 어떤 노력을 하셨고 어떤 고민을 하셨는지 그리고 제가 하고 있는 고민들이 무엇인지 서로 나누면서 진로에 대한 방향을 결정해 나가는 시간들을 갖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제동행 리더십 프로그램은 고등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이랑 매일 함께 보면서 조금 편안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대학교에 오면 이제 강의 수업을 들으러 가는데 일주일에 몇 번 못 만나거든요, 교수님들을. 그래서 뭔가 좀 딱딱할 수가 있고 좀 불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사제동행 리더십 프로그램을 함께 떠나면서 교수님들과 시간을 같이 보내면서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연합체질인데 이거는 저희 학과만의 정말 프로그램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에 진학을 했지만 이 대학교 다니면서 이 채집 가는 날을 제일 많이 기다렸던 것 같은데 1년에 2박 3일로 친구들이랑 같이 놀러 가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밑에 사진을 보면 제가 직접 채집하는 사진 하나 찍은 거 넣어놨고 이 오른쪽은 제가 만든 표본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채집을 가면 이제 갑자기 산 타라고 하고 막 그러니까 힘들 수도 있고 한데 진짜 조금만 지나면 막 다 같이 뛰놀면서 막 잠자리 잡으러 다니고 막 매미 잡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친구들과 밖에서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을 텐데 다 같이 가서 즐겁게 시간 보내다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취업 및 진로 파트인데 생명과학과에 오게 되면 이제 생명과학 그리고 환경 여러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학년 1학기에 식물보호학이라는 강의를 통해서 식물보호기사 공부를 같이 병행을 할 수 있고 저도 이제 4학년 때 저거 과목을 들으면서 식물보호기사를 땄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저는 하고 싶은 게 많아가지고 이쪽 분야도 하고 싶고 저쪽 분야도 하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더 폭을 넓히기 위해서 지금 종자기사도 준비를 해서 필기까지는 합격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진짜 정말 많은 분야로 갈 수 있는 곳이 생명과학과예요. 그래서 연구원, 공무원이 될 수 있고 기관, 국공립기관이나 동물 식물원에도 취직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회사에도 들어갈 수 있는데 뭔가 여학생들이랑 화장품 많이 관심 있을 것 같은데 화장품 관련 회사에도 취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2021년 기준으로 저희 과를 나온 졸업생들이 어디에 취업을 했는지 이제 나타내는 표인데 30% 정도는 국립공공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26% 정도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사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는 저처럼 이제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좀 더 전공에 대한 심도 깊은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면 전공 관련 기관 취업 비율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과에 오셔서 공부를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들 재밌게 잘 설명해 줄 것 같은데, 뭐 나중에 쑥스럽더라도 끝나고 나서 그냥 개인적으로 정말 질문을 해도 되고, 즐겁게 여름방학을 슬기롭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